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IS 커브를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IS 커브의 형태는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So YT 해시 GDP 갭 혹은 단기 GDP 그리고 엡실론 T를 우리가 T 시점에 발생한 총수요 충격, 그 다음에 B는 이자율 갭에 따라서 GDP 갭이 얼마나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반응 계수, 투자에 따른 반응 계수 혹은 이자율에 따른 반응 계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IS 커브를 그림으로 그려볼 텐데 이 B라고 하는 값이 뭐 B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계속해서 뭐 어떤 값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할 텐데 B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IS 커브가 얼마나 가파르고 혹은 얼마나 완만해지는지 B가 이제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RT와 R바는 T 시점에 actual interest rate을 우리가 RT라고 썼고 R바는 장기 실질 이자율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IS 커브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로축에는 GDP 갭을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이자율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보통 우리 경제학의 그림은 세로축에는 대체로 가격과 관련된 변수들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가로축에는 수량과 관련된 변수를 표시하기 때문에 이제 GDP 혹은 뭐 단기 GDP는 수량, 퀀터티와 관련된 변수라고 할 수 있고 세로축에 표시하는 변수 지금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자율이잖아요. 실질 이자율도 가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로축의 가격, 가로축의 수량을 표시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면 이제 세로축에 있는 변수를 이제 왼쪽에 표시하는 것이 더 좋겠죠. 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정리한 IS 커브는 이제 가로축에 있는 변수가 왼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YT head 이걸 이제 RT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 정리해 보면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제가 한번 해보죠. 뭐 나와 있지만 SB RT-R 바고요. 그래서 양변을 B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B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이쪽 텀에 RT-RT니까 이걸 왼쪽으로 넘겨주고 그럼 R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 over B에 epsilon T를 써주고 그 다음에 GDP 갭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1 over B에 YT 해시되고 이제 오른쪽에는 R바가 남겠죠. 플러스 R바. 그래서 한번 보시면 T 시점의 이자율은 장기 실질 이자율과 GDP 갭, 그 다음에 총수요 충격에 의해서 총수요 충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읽는 방법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자율 갭의 변화에 따른 GDP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GDP 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렇게 읽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잘 해석하기 어려우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기에 총수요 충격이 나타나지 않았다, 발생하지 않았다, 0이다라고 한번 해보죠. 총수요 충격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RT가 세로축의 변수고요. 그 다음에 YT 해시 가로축의 변수니까 R 바가 바로 인터셉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over B가 기울기가 되겠죠. 슬롭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여기다 그려보면 가로축에 YT 햇을 쓰고 세로축에 RT를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절편은 R바니까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겠죠. 그래서 R바 이 점을 지나야 되고 여기가 0입니다. 기울기가 1 over B인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우하향하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이게 바로 IS 커브예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저는 여기다가 그림을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그림을 그렸듯이 R바 우하향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면 IS 커브가 되는데 편의상 세로축과 가로축이 만나는 원점을 여기에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세로축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로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GDP 갭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이제 플러스 값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로축이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치 세로축이 여기에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절편이 R 바가 되고 얘가 R 바겠죠. 장기 실질 이자율, 그 다음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1 over b. 그래서 IS 커브를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식을 여기다 다시 한번 제가 적어보면 변형하기 전에 자, YT 햇은 총수요 충격,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이자율 갭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자율 갭이 뭐 예를 들어서 1%포인트만큼 발생하면 그러면 GDP 갭은 마이너스 B%만큼 나타난다. GDP 갭이 마이너스 B%만큼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t 시점의 이자율이 세로축의 변수는 RT니까요. RT가 R 바보다 이게 뭐 그냥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RT가 R 바와 같았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t 시점의 실제 이자율이 actual interest rate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장기 균형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식에서 IS 커브의 식에서 보면 총수요 충격은 0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GDP 갭은 0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절편은 R 바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GDP 갭은 0이고요. 두 번째로 만일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R 바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니까요.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R 바보다 높아졌어요. 여기 어디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다면 이자율 갭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GDP 갭은 반드시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R 바보다 상승하면 그러면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낮아질 수도 있어요. R 바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IS 커브에서 보시면 RT-R 바가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이 경우에는 GDP 갭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R 바보다 작다면 그렇다면 GDP 갭은 플러스가 되고 이거 플러스겠죠. 그 다음에 경기는 과열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IS 커브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제가 또 한번 강조하겠지만 우리는 경제 전체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GDP 갭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모든 이야기의 끝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효과, 그러니까 경기가 만약에 리세션으로 들어간다면 기업들은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할 거란 말이에요. 가격을 조정하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그에 상응하는 통화 정책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어떤 메커니즘이 함께 작동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봐야지만 거시경제 전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이자율 갭에 따른 GDP 갭의 변화만을 우리가 IS 커브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끝낼 수는 없어요. 자, IS 곡선을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IS 커브 상에서의 변화, 곡선 상에서의 변화, 그다음에 곡선의 이동,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 발생하는 이 세 가지 경우를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IS 커브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 효과는 계속해서 볼 테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다음에 다른 내용에서도 뭐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IS 커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자율 갭에 따른 GDP 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지 경제 전체, 매크로 이코노미 전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 최초에 우리가 있었던 상태를 steady state 혹은 뭐 balanced growth path라고 얘기를 할 텐데 솔로우 성장 모형이라든가 이제 라몬 모형에서 봤던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가
모든 거시경제 변수들이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스테디 스테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먼 모형에서와 같이 일정한 성장률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 이걸 우리가 밸런스드 그로스 패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먼 모형에서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해야 되냐면 장기 실질 이자율은 죄송합니다. T기의 실질 이자율은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아야 되고, 그러면 실제 GDP는 포텐셜 GDP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GDP가 트렌드로부터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GDP 갭 혹은 단기 GDP는 이제 0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IS 커브에서 이자율 갭이 제로라면 T 시점의 실제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다는 것은 바로 이자율 갭이 0이라는 뜻입니다. 이자율 갭이 0이라면 그렇다면 IS 커브에 따르면 GDP 갭도 0이어야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최초의 균형, 최초의 장기 균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두 번째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세 번째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이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실질 이자율의 변화, RT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고려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인상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피셔 이퀘이션을 생각해 보면 될 텐데, 피셔 이퀘이션에서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R은 명목 이자율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이 I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뭐 기준금리를 우리가 혹은 뭐 정책금리를 I라고 얘기한다면,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경기 침체든 경기 과열이든 I를 조절해서 경기를 이제 안정화하는데, I를 만약에 인상하거나 혹은 I를 인하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일정한 값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실질 이자율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I를 인상을 할 때 인플레이션율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가격 경직성이라든가 이러한 요인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뭐 실제 거시경제에서는 뭐 소비도 반응할 것이고 투자도 반응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외환 시장에서도 상당한 조정이 일어날 거예요. 국내 금리, 그러니까 대내외 금리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이자율과 국내 이자율 사이에 이제 괴리가 발생하게 되면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고 해외 자금이 유출될 수도 있고, 국내에 들어와 있던 해외 자금이 유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환율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 IS 커브에서는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 것은 이제 투자뿐이었었어요. 우리가 모형을 단순하게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교적 모형을 단순화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한 것이고요. 투자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제 투자가 감소하겠죠.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총수요가 위축이 되고요. 총수요가 위축이 되면 당연히 GDP가 포텐셜 GDP를 하회하게 되는, 그러니까 포텐셜 GDP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일이 나타나요. 그러면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투자가 반응할 것이고, 우리 모형에서는 실제로는 뭐 소비, 대외 부문 다 반응하게 됩니다.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 투자가 줄어들겠죠. 투자 수요가 변하면 실제 GDP는 포텐셜 GDP로부터 이제 괴리가 되는데 이제 아래쪽으로 벗어날 거예요. 포텐셜 GDP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앞서 봤던 IS 커브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IS 커브는 이렇게 생겼고요. 총수요 충격은 다음 섹션에서 보겠습니다. 총수요 충격은 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장기 실질 이자율은 3%였었어요. 그리고 현재 실질 이자율이 3%였습니다. 그 다음에 B는 편의상 2라고 한번 해보죠. 이러한 상태였었는데 그러면 실제 이자율도 3%, 장기 실질 이자율도 3%이기 때문에 GDP 갭은 제로가 되는데 RT가 3%에서 만일 4%로 상승한다면 얘가 이제 4%가 되는 경우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자율 갭은 1% 포인트만큼 발생하고 1% 포인트만큼 발생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GDP 갭은 여기에 2를 곱해서 B가 2라고 했으니까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실질 이자율 변화에 따른 GDP 갭의 변화를 IS 커브 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자율의 변화는 순수하게 IS 커브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곡선상에서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곡선상에서의 변화고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율 갭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이제 투자가 위축될 것이고 총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GDP 갭이 마이너스가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직관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GDP 갭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점에 있다가 최초의 균형은 장기 균형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그 메커니즘은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줄어들기 때문에 총수요가 줄어들어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만약 이자율이 하락한다면 그럼 당연히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GDP는 포텐셜 GDP를 상회하게 되겠죠. 이게 포텐셜 GDP라고 한다면 이렇게 상회하게 되겠죠. 그럼 GDP 갭은 플러스가 되고 경기는 과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상의 변화를 우리가 첫 번째 이자율 상승에 따른 변화로 살펴봤고 두 번째는 총수요 충격, 우리가 엡실론 T라고 썼던 것입니다. 소비, 투자, 정부 지출 혹은 대외 부분의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충격들을 우리가 하나의 변수로 엡실론 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IT 레볼루션과 같은 투자 충격이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해보죠. 투자 충격이 뭐 네거티브 샥이 올 수도 있고 포지티브 샥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샥은 포지티브 샥입니다. 제가 네거티브 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포지티브 샥이 발생하게 되면 이건 투자 충격이 0보다 큰 충격이에요. 포지티브 샥이 발생하게 되면 투자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투자 충격이 발생했으니까 투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하지 않더라도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떨어져야 투자가 늘어나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샥이 발생하면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포텐셜 GDP 대비 투자는 일정 비율의 그 다음에 투자 충격 그 다음에 이자율 갭에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아서 이게 0이 되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비율 투자가 일어나겠지만 샥이 0보다 크다면 포지티브 샥이 발생하게 되면 그럼 포텐셜 GDP 대비 투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게 됩니다. 샥이 나타나게 되면.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현재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좋아졌는데 예를 들면 IT 레볼루션과 같은 사건 때문에 모두들 투자를 늘리려고 하겠죠.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총 수요가 확대가 되면 GDP는 포텐셜 GDP를 상회하게 됩니다. 이게 포텐셜 GDP라고 한다면 GDP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투자 증가로 인해서 GDP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똑같이 이용해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엡실론 T를 제가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는 거니까 IT 혁명과 같은 투자 충격을 우리가
엡실론 t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엡실론 t는 모든 충격들을 다 더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충격이 1%만큼 발생하면 다른 충격은 발생하지 않고 투자 충격이 1%만큼 발생하면 그럼 총수요 충격이 1%만큼 발생한 거예요. 다른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초에 장기 균형 상태에서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고 그러니까 현재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고 충격이 전혀 없었다면 우리는 어느 한 점에 있을 거예요. 그 점이 바로 이 점이겠죠. 이 점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자, 보시죠. 자, 이게 그 실질 이자율은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에 있고 여러 가지 충격이 없었더라면 이제 한 점에 있었을 텐데요. 만약에 투자 충격이 발생한다면 편의상 엡실론만큼 발생했다고 한번 잠시만요. 예, 엡실론 t만큼 발생했다고 한번 해보죠. 충격이 엡실론 t만큼 이건 0보다 큰 값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도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충격과 장기 실질 이자를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over b에 충격이 엡실론 t만큼 발생하게 되면 이제 절편이 r 바에서 이렇게 바뀌겠죠. 절편이 위로 상승합니다. 파지티브 샥이니까 절편이 위로 상승하겠죠. 절편이 상승한다는 것은 IS 커브가 위쪽으로 이동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절편은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요. 절편이 여기겠죠. 그럼 IS 커브는 이렇게 위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위쪽으로 이동한다고 말해도 괜찮고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말해도 괜찮고 바깥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IS 커브는 결과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지금 저는 이제 세로축의 변화, 절편의 변화로 한번 설명을 했고 가로축에서 가로축의 절편으로도 죄송합니다. 가로축의 절편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IS 커브를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 처음에 이렇게 IS 커브를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총수요 충격이 없었더라면 총수요 충격이 없었더라면 이게 제로가 될 테니까 반드시 IS 커브는 가로축에 0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로축에 요점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실질 이자율이 R 바일 때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장기 실질 이자율이 죄송합니다. 실질 이자율이 R 바와 같을 때 이자율 갭이 0일 때죠. 그럴 때는 반드시 GDP 갭이 0이어야 돼요. 이게 바로 장기 균형 상태인데 자, 만일 현재 실질 이자율 RT가 R 바와 같아요. 여전히 이건 0이라는 뜻입니다. 이자율 갭이 0인 상태에서 총수요 충격이 엡실론 t만큼 나타나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더 이상 GDP 갭이 0이 아니고 이제 엡실론 t가 되겠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자율 갭이 0이었다면 총수요 충격이 없을 때 그러니까 노 샥이에요. 샥이 없을 때는 GDP 갭은 당연히 0이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샥이 엡실론 t만큼 발생하게 되면 GDP 갭은 그냥 단순하게 엡실론 t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 샥이 없었을 때는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샥이 나타나게 되면 이 점이 정확히 어디로 이동한다는 뜻이냐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충격의 크기만큼 이 점이 처음에 장기 균형 상태의 이 점이 바로 오른쪽으로 엡실론 t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자율 수준은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과 같잖아요. 그럴 때 이제 충격이 없었을 때는 이 점이었는데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가로축을 따라서 그대로 총수요 충격의 크기만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점을 찍은 다음에 똑같이 기울기가 달라진 것은 아니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얼마만큼의 IS 커브가 얼마만큼을 이동했는지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실질 이자율이 변화할 때는 IS 커브는 이동하지 않고 IS 커브 곡선 상에서 커브 상에서 이동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쪽으로 IS 커브를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IS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티브 샥이 나타나면 외부적인 충격, 총수요 충격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포지티브 샥의 경우에는 IS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동하는데 얼마만큼 이동하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가로축을 따라서 총수요의 크기만큼 발생한 충격의 크기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한번 빗대서 표현해 본다면 뭐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뭐 투자도 줄고 소비도 줄고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다 뭐 GDP도 하락했고요. 전반적으로 다 매우 부진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 나쁜 상황이죠. 매우 나쁜 상황이긴 합니다만 대체로 투자의 감소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았고 다른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투자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비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경제 전체의 충격이 그러니까 IT 레볼루션과 같은 포지티브 샥을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은 여러 가지 충격이 겹쳐 있겠습니다만 소비 충격, 선호 충격으로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어들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충격을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볼 수는 없고 소비 충격으로 한번 우리가 이 상황을 해석해 본다면 소비 충격, 네거티브 샥이 발생을 해서 총수요에 부정적인 충격이 나타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IS 커브는 이렇게 한번 써보죠. 마이너스 B에 RT, R바고 플러스 엡실론 T인데요. 선호 충격, 네거티브 샥으로 인해서 총수요 충격이 네거티브 샥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IS 커브는 어떻게 변할까? IS 커브는 최초에 여기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기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상당한 폭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도 했습니다만 뭐 금리 인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빼고요. 총수요 충격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비 충격으로 인해서 총수요에 부정적인 충격이 나타났다면 I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이게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현재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과 같다고 한다면 충격이 없었을 때 GDP 갭은 항상 여기일 거예요. 여기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놓고 여기에서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IS 커브가 우하향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지금 충격에 따른 IS 커브의 반응을 보고 싶다면 그래서 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이 직선상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선호 충격 뭐 혹은 총수요 충격이 엡실론 t만큼 마이너스 엡실론 t만큼 나타났다면 IS 커브는 여기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IS 커브가 이동하냐면 마이너스 엡실론 t만큼 이동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의 IS 커브는 아마도 이런 모습을 갖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의 그림 이것은 총수요 충격 부정적인 총수요 충격이 나타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지티브 샥, 그러니까 포지티브 애그리게이트 디맨드 샥이 나타나면 IS 커브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가로축으로 충격의 크기만큼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수요에 부정적인 충격이 나타난다면 총수요의 크기만큼 가로축으로 IS 커브를 이동시키면 굉장히 간단하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IS 곡선의 활용과 관련해서 공급 측면의 충격인데요. 공급 측면의 충격은 사실 우리 모형이 IS 커브 혹은 이제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 뭐 통화 정책 곡선이라든가 필립스 커브와 같은 것들은 사실 이제 공급 측면을 잘 묘사한 모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도 우리가 좀 보고 수요 측면도 우리가 같이 좀 국가 경제에서 생산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급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정부 지출 이제 이런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로 우리의 모형은 이제 공급 측면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공급 측면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장기 실질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한정할 거예요. 물론 다양한 형태로 공급 측면의 충격이 나타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리 모형에서는 그것을 다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 측면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한계 생산,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기 실질 이자율 R-바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공급 측면의 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급 측면의 충격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우리가 어떤 모형, 어떤 분석 방법, 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공급 측면의 충격은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어요. 우리 모형에서는 공급 측면의 충격을 반영하지 못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나마 공급 측면의 충격과 가장 비슷한 것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하나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장기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장기 실질 이자율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나 혹은 생산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한계 생산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한계 생산에 충격이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장기 실질 이자율이 변화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자본의 한계 생산에 긍정적인 충격, 파지티브 샥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이 늘어났다라는 말은 전과 똑같이 자본을 한 단위 투입을 했는데 전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총 요소 생산성이 갑자기 늘어났다든가 혹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제도가 좀 바뀌었다든가 제도가 개선되었다든가 뭐 등등등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자, 만약에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최초의 장기 균형 상태에서 생각해 보시죠.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은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은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이쪽이 실질 이자율이고 현재 이게 장기 실질 이자율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뭐냐면 현재 실질 이자율이 장기 수준보다 떨어지느냐, 장기 수준보다 올라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 투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투자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뭐냐면 T 시점의 이자율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장기 실질 이자율이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R-바가 똑같이 3%였는데 장기 실질 이자율이 이제 4%로 상승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본의 한계 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마치 꼭 장기 실질 이자율은 일정한 상태에서 T 시점의 실제 이자율이 떨어진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자율 갭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가 올랐느냐, 뭐가 떨어졌느냐라기보다는 총 공급 측면 혹은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자율 갭이 어떻게 되느냐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면 문제를 조금 더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뭐가 올라갔느냐, 뭐가 떨어졌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자율, 장기 실질 이자율, 물론 장기 실질 이자율이 떨어졌냐 매우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단기 거시경제에서는 비교적 중장기로 가면 장기 실질 이자율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단기에서는 비교적 더 중요한 다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동시에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다 분석할 수 있고 동시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 경제학은 끝난 거죠. 더 이상 우리가 경제학을 할 필요도 없는데 이제 그러한 사실 모형도 없고 그런 설명 자체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는 여러분 초점을 맞추셨으면 하는 것은 이자율 갭이 마이너스가 되었느냐 아니면 플러스가 되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자율 갭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실질 이자율은 변하지 않았는데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이자율 갭이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율 갭이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당연히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GDP는 포텐셜 GDP를 상회하게 되는
그래서 GDP 갭은 플러스가 되는 상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장기 실질 이자율이 편의상 에타만큼 이건 이제 에타라고 읽고요. 에타만큼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로축의 변수인 이자율로 우리가 IS 커브를 표현했을 때 R 바가 최초의 R 바였다가 총수 충격 우리가 보지 않을 테니까 지워버리고요. 총수 충격은 0이다 라고 우리가 그냥 가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IS 커브를 변화시키는 요소는 없다 라고 해놓고 나서 이제 장기 실질 이자율의 변화를 보겠다는 것이죠. R 바가 에타만큼 상승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IS 커브가 이동하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R바에서 R바 플러스 에타로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IS 커브가 어떻게 변하는지 세로축을 따라서 위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로축을 따라서 이렇게 에타만큼 이게 바로 실질 이자율의 상승분 뭐 1%포인트만큼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다면 바로 그 차이만큼 IS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S 커브를 GDP 갭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최초의 장기 실질 이자율은 R 바였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써보죠. RT-R 바였는데 이제 장기 실질 이자율이 에타만큼 상승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에타를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겠죠. RT-R 바 마이너스 에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에서 에타만 바깥으로 빼내면 RT-R 바 플러스 B 곱하기 에타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축을 따라서 최초의 장기 균형 상태에서 여기죠. 여기에서 가로축을 따라서 B 곱하기 에타만큼 에타는 이제 장기 실질 이자율의 상승분이고요. 에타만큼 B 곱하기 에타만큼 이렇게 이동하면 이게 바로 새로운 균형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 이후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 갖고 한번 설명을 한번 다시 해보죠. 자, 지금 현재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기 전이에요. 자, RT는 R 바와 같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기 균형 상태에 있는 것이고 GDP 갭은 0인 거예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IS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장기 실질 이자율의 상승은 IS 커브를 바깥쪽으로 이동시키겠죠. 바깥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보는 IS 커브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자율 수준은 RT예요. 그러니까 현재 실질 이자율 수준이 변한 것은 아니고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이 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자율 갭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니까 투자 수요가 늘어나서 GDP 갭은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현재 실질 이자율은 여전히 RT니까 이 수준에서 GDP 갭은 이제 B 곱하기 에타만큼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 실질 이자율이 왜 상승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서 생산 모형 혹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봤던 생산함수를 그대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텐셜 GDP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생산 모형의 생산함수에 의해서 혹은 솔로우 성장 모형의 생산함수에 의해서 포텐셜 GDP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자본시장 균형 조건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이 실질 이자율과 같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왜 그런지 뭐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내에 노동 투입량, 노동 공급량 LT와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이 KT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자본의 실질 이자율이 자본의 수익률 혹은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시장 균형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본에 대한 수요 곡선도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자본의 한계 생산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본의 공급은 사실상 뭐 주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으니까 편의상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장기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본의 한계 생산과 같아지고, 예, 그렇다면 장기 실질 이자율 R을 결정하는 것은, 예, 장기 실질 이자율 R 바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 R 바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AT 총 요소 생산성에 이제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 AT의 증가가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을 높이는 것이고요. AT가 커지면 여기 전체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otential GDP와 actual GDP 사이의 관계인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그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것은 GDP 갭이 왜 나타나는가라는 거거든요. GDP 갭은 왜 나타나는가? 왜 GDP가 potential GDP로부터 괴리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우 모형 혹은 라모 모형에서처럼 이런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었고, GDP는 이 트렌드를 따라서 쭉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시각각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GDP는 이 주변을 이렇게 플럭추에이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디비에이션이 왜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GDP는 왜 포텐셜 GDP로부터 벗어나는가에 대해서 사실 거시경제학자들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제 고전파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GDP 갭이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제 케인지언 매크로를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고요. 그러니까 고전파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GDP 갭이라는 용어조차도 사실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GDP의 퍼센트 디비에이션이라는 표현을 이용을 하지, 예, GDP 갭이라는 단어를 사실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우리 교과서에서 뭐 이렇게 서제스트 하는 것처럼 GDP 갭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수요 측면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IS 컵에서 보고 있듯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자율 갭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투자 수요 혹은 뭐 총수요의 일시적인 변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 이자율과 장기 실질 이자율 사이의 괴리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뭐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괴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형에서는 사실 그렇게 제한적이에요. 물론 현실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왜 나타나는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경기 변동 연구를 정말 본격적으로 경기 변동 연구, 비즈니스 사이클 연구의 어떤 그 지평을 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시기가 80년대인데요. 1980년대. 1980년대부터 경기 변동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 변화, 플럭추에이션이 왜 나타나는가? 이건 바로 상당 부분 한 60에서 70%는 바로 총 요소 생산성 때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바로 고전파 거시경제학자들의 그 지배적인 견해였었는데, 이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연구가 보완되고 뭐 이러면서, 예,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의 불안전성이라든가 혹은 뭐 마찰적인 요인들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여기 통화 정책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차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신용이 조금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그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을 더 많이 지불을 해야 되잖아.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어떤 신용의 마찰, 이런 등등등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 이러한 플럭추에이션을 설명을 한다라고,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은 뭐 계속 뭐 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 변동의 얼마만큼이 어떤 요인 때문인지, 얼마만큼은 또 어떤 요인 때문인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충격들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다양한 충격들.
뭐 투자 충격이 될 수도 있고요. 선호 충격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총수요 충격에서 얘기했던 것들이죠. 뭐 애니멀 스피릿이 될 수도 있고 뭐 프리퍼런스 샥이 될 수도 있고 정부 지출 충격은 뭐 비교적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뭐 등등등 이런 다양한 충격들도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처음에 총 요소 생산성이 지배적이다라고 했던 것은 이제 사실상 이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IS 커브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자율 갭에 따라서 투자 수요가 반응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GDP 갭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모형에서는 우리 IS 커브에서는 GDP 갭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자율 갭에 따른 투자 수요의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플럭추에이션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예요. 거시경제학자들은 100%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외 없이. 그러니까 총 요소 생산성의 변화가 나타나면 GDP는 플럭추에이트 해요. 포텐셜 GDP 주변에서 플럭추에이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형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간단한 형태의 IS 커브는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GDP 갭은 반드시 이자율 갭에 따른 투자 수요의 변화에 의해서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가 나타나면 그건 바로 포텐셜 GDP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앞서 생산 함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AT가 늘어나면 포텐셜 GDP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가 늘어났을 때 포텐셜 GDP가 늘어났을 때 당연히 실제 GDP가 그거에 반응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GDP 갭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교과서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포텐셜 GDP와 액추얼 GDP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그냥 포텐셜 GDP가 늘어난 만큼 액추얼 GDP가 늘어나고 GDP 갭은 반응하지 않는다,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물어보지도 않을 거. 왜냐면 이거 자체는 굉장히 여러분 저는 저도 뭐 공무원 시험 출제하러 가고 뭐 행정고시 출제하러 가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스스로 되게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화가 와서 개인적으로 사회 봉사라고 생각하고 돈을 조금 받기는 받아요. 뭐 큰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받습니다. 돈 조금 받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사회 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경제학자가 된 것도 거시경제학자가 된 것도 뭐 제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제 주변에 여러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과 또 제가 공부했던 학교 또 미국의 학교 이런 데서 저한테 장학금 주고 또 훌륭한 교수들이 나름 개개인의 중요한 소중한 시간들을 저한테 할애를 해서 저를 지도해주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제 자아가 완성된 거잖아요. 거시경제학자로서의 자아가 완성됐는데 사회봉사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험 출제를 하러 가 보면 많이 좀 우울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픈 퀘스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시경제학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이거다, 뭐 100% 이거다라고 말하기에는 A면 B다, B면 A다, 뭐 이렇게 인과관계를 100% 말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오픈 퀘스천들이 여전히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는 그냥 컨센서스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합의해서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오픈 퀘스천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포텐셜 GDP와 실제 GDP 사이의 관계조차도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지금 교과서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과서에서 얘기한 우리 찰스 존스도 틀렸을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데이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믿음이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고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면서 기존에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더 이상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포텐셜 GDP와 실제 GDP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1980년대로 돌아가서 총 요소 생산성이 GDP 플럭추에이션의 3분의 2 가량을 설명한다. 다른 요소에 의해서도 GDP의 플럭추에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주된 메이저 컴포넌트가 바로 총 요소 생산성의 변화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사실 이 관점에서 보면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파 거시경제학자들의 관점에서는 그 총수요에 의해서 야기되는 GDP의 플럭추에이션이 도대체 뭐냐, 이런 주장도 서슴없이 합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마지막 우리 14장, 15장 이렇게 넘어가면 그 경기 변동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제가 할 텐데 그때 비슷한 얘기들을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경제의 이론으로 본 IS 커브인데요. 동영상을 잠깐 끊고 이어서 이제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